3기는 최신 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먼저 보시면 3기는 핵심 지문은 알아서 좀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OX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책 자체에서 별표하고 사례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별표 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무 사례 기록이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객관식 지문용입니다. 객관식 지문용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례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서 기록이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올까 봐 기록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좀 수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최신 판례가 차지하는 의미가 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객관식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공들여 낼 수 있는 교수님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최신 판례예요. 나머지들은 다 기출을 가지고 변형을 하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는 기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의미 있게 좀 보는 거고, 선사기 공의 특히나 사례나 기록에서 우리가 최신 판례를 예상해서 하나 알고 있을 때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해요. 11회인가 10회인가 시험인가 그랬죠. 그 이제 목격자 진술이잖아요. 그죠? 현행문 체포 과정에서 그 사경위 작성가 목격자 진술을 310조 5항에 따라서 타고 목격자 진술로 가자라는 게 있고 독립된 별개의 증거다라는 걸 그때 한번 다뤄드렸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구성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록을 볼 때 우리가 다 알고 보는 거니까 상당히 이게 그 파열이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80%, 77, 80%는 객관식 지문에 좀 치중하시고, 보다가 또 파생되는 쟁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신 판례에 있는 곳에 기출이 있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정당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요건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행위는 그 위법성 조각 파트에서 가장 나올 수 유력하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작년부터 재작년인가 한번 뭐 교사 체벌행위 그거 나오고, 지금 1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게 위법성 조각은 사실상 의사의 치료행위. 근데 그 부분이 옛날 이제 과거 59회인가 58회 사법시험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대기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좀 건들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 나와 있고, 또 모고 한번 보자고요. 모고에서 객관식이든 어디서든 이제 사례 문제로 좀 구성이 됐다 그러면 눈여겨 좀 봐야 돼요. 물론 위법성 조각 파트에서 지금 정당 방위에서도 그 침해 현재성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의미 있는 판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걸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부동산 절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느냐라는 건데, 학설만 있어, 학설만. 그 긍정설은 절도죄의 장소 이전은 불문하니까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라는 게 있고, 우리 그거 대비해서 경계침범죄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았냐, 주거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절도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건데, 판례가 지금 그 손괴죄 얘기하면서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사용수익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손괴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판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타인의 그 재물을 그 불법정득 의사로 사용수익하면 효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건 이제 드라마 조사에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용수익 한다면 효용을 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사용수익 했다는 얘기거든, 그거. 근데 명시적으로 아직 판례 평성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절도다 아니다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쉽게 나오면은 저기 객관식이 나올 거고, 그 인류형이죠. 기록에 나오면 이제 전담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 자체로. 그리고 다들 기록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인류형 후담무죄라 그러잖아요. 법리를 적고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하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들. 몇 개 없어요, 여기서. 그걸 한번 몇 개씩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 3개년 판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5개년 판례 다 때려 넣었는데, 여기다가는. 본인이 선택형을 보시던, 판례집을 보시던, 좋은데, 꼭, 이거 할 때 같이 보세요.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사실 수업만 들어도 이거 거의 다 정리되거든요. 양만 많지, 뭐 줄거놓은 부분만. 그리고 또 이 책이 어찌 보면 불친절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앞뒤로 좀 줄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실 때 문장 하나만 딱 따서 하면 답답하잖아. 그래서 앞뒤로 좀 보시라고 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좀 이해도도 높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진도를 나가 보시죠. 예.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늘 저기 뭐야 혹시 또 이게 듣고 난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그 주거 침입 부분은 꼭 그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고민이 첫 시간에 주거 침입 부분을 아예 정리를 해드릴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통제된 구역인데 그 구역에 사실상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판례 바뀐 거에 따르면 주거 침입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에서 그걸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주거의 사실상 평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엄격하게 통제 관리되고 있는지 영역도 하나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판례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장교님과 이거 제가 그냥 판례 실어놨더니 뭐 이거 뭐 판례를 잘못 실은 거 아니냐. 판례 변경되는데 그 판례 보면 폐기되지 않은 판례이기 때문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뭐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주위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저희 지금 이거잖아요. 예. 낼게 써봐고 나올 때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안 나온 데서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좀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하는데 포기해요. 전혀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스킬 내가 공부 좀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맞는 질문 처리하면 돼요. 예. 그래서 뭐 3년 통하고 뭐 등등 했는데 이게 뭐 이런 걸래 이러면은 그건 맞는 질문 처리하는 겁니다. 원래. 자,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예. 죄형법정주의인데 죄형법정주의 파트에서 여러분들 객관식이에요. 여기는 객관식인데 최신 판례에서는 잘 안 나온 없지만 보안처분, 불소급, 형벌불소급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럼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 이건 이론입니다. 그죠? 내용이 아니라 불소급 적용되니 원칙은 안 돼요. 안 돼. 보안처분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수강명령 이런 것들 200씩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소송법규에 형벌불소급 적용되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판례 변경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리고 소송법규 같은 경우에는 헌재 판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입법 거기와 관련됐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와 구별해야 될 게 유추해석이에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유추해석은 가벌성과 관련된 불리하게 유추해석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꼭 구별하시라고요. 소송법규 같은 경우에도 가벌성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유추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유추해석은 소추조건 이런 것들. 그러한 소급표 금지 원칙을 구별하시고 1년의 사례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책 객관식이든 뭐든 그 부분 정리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별개로 확증 유추해석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에 구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그 행정 형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배웠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굵은 글씨요. 예,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형벌법규라면 이거는 행정형벌이라면 행정법 규정에 해석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유추해석 금지라든지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랍니다. OX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해석 원칙인데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명확히. 그래서 형벌법규는 어떤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누가 일반인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객관식 한번 나왔었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걸 요구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 더 나가서 우리 형벌법규잖아요. 구성요건과 처벌법규를 나눠서 물어보게 돼요. 구성요건은 당연히 명확해야 되고 그 처벌 규정, 뭐 징역 얼마에 처한다 이것도 당연히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문헌에 가능한 의미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확장 해석, 유추 해석 다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학설은 확장 해석은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건 다 기준이 뭐냐면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그걸 얘기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올게요. 그냥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히 해석 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역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은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확장 유추 다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은 어차피 문헌에 가능한 의미다. 형벌법규 해석이 있어서도 가능한 문헌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 논리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의 원칙에 부합한답니다. 부합한다 이거는.
그리고 밑에 또 객관식 구성된 지문들이 다 처벌법규의 구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구성을 단순히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다소 광범위한 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 법감정, 통상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굵은 글씨 예측 가능성 및 자유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건 판단할 수 있겠다. 굵은 글씨 한 번만 더요. 법규범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의 방법에 의해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OX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죄형법정지 넘어가면 싹 모아놨는데 뭐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걸 뭐 바꿔내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되지.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 사실 증명, 그 다음에 이제 폐차 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것 안 됨. 두 번째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유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눈으로만 봐두세요, 그냥. 세 번째요.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이 전체적 맥락, 변호사 자기에 관한 오인 가능성을 종합해서 고려 판단한다. 네 번째 좀 볼까요? 네 번째. 이건 뭐 가끔 나오는 건데. 특가법에 보면 이런 3번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각호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 판결이 특가법 징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 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그냥 눈으로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OX로만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특가법 5조의 4, 5조 1항은 어쩌고저쩌고해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거예요. 여기만 포인트 잡으세요. 그런데 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받아 선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특가법 구성요건인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우연한 사정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포인트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뒤져갖고 막 들고 파고 그러지 말고요. 3번 이상 징역받은 사람 집행유예 선고하고 실효 취소됨이 없이 경과함에 따라 하라면 적용되지만 뒤에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구성요건을 창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해서 객관식 풀 수 있게만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적금매체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적금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적금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금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다. 우리 기록에서 가끔씩 적금매체 양도 양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정도만 얘기해요. 뒤에 가서 우리 사회적 보입 볼 때 볼 거예요. 그 보통은 이제 그 뭐 스포츠토토나 이런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려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회사 차리는 것이 그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아니라고요, 그거. 근데 여기서 적금매체 양도 양수하려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담무죄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회사가 뭐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뒤에 나옵니다. 또 해드릴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회사를 등록을 하고 거래행위를 했다. 그럼 죄가 되는 거 뭐겠어요? 그래서 2개를 주겠죠. 불실기재랑 적금매체 양도 양수를 줘가지고 한번 기록 써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적금매체 양도 양수는 목차 없겠죠. 우리 답안에 써라고 하는 데에는.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그거가 좀 연결돼서 눈으로 봐두시라는 거고, 실제에서는 많이 뭐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건 뭐냐? 대가란 적금매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적금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적금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인 이익,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없는 건 과실분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거잖아요. 6번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의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지에 반합니다. 여러분들 OX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7번째요. 담배의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해 일정한 작업을 수행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작업 수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가의 행위를 이 담배 제조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 8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또 OX로 나올 수 있어요.
좀 봐둘게요, 이거는. 사례 나오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줄거주면 대법원 굵은글씨 구정통망법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정통망법에서 보니까 이런 거 예전에 봤을 거예요. 정통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말, 음량, 글, 그 다음에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반복적인 게 오히려 여기서 포인트였었는데 어쨌든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서 반복적으로 음량 등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 벨소리는 정통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정통망에서는. 그러나 쟁점 조항과 정통망법 해석의 판례를 쟁점 조항 해석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OX로 좀 준비해도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구정통망법 쭉 보니까 통해서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량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 조항 스토킹에는 이용하여 말 금량 도달하면 족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OX로만 잘 구별해 놓으세요. OX로만. 오지문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왜요? 우리 많이 봤잖아. 감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정통 언제 도달했니? 이런 것들 나왔던 것 중에서 지문 중에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스토킹 처벌에 관한 건 이걸 틀리게 되진 않겠지만 정통망법을 오히려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 통화가 이런지 상관없이 그리고 반복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도 상관없고요. 공포심 특히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이냐 아니냐를 요하지 않는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여담이긴 한데 하여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잘 쓰이고 있다? 네, 잘 적용되고 있죠. 자,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굳이 사례로 나온다고 할 쟁점, 보완 쟁점은 보완처분과 형벌불소급이에요. 각자 가진 걸로 좀 정리를 하시고 판례 변경하고 소급표 금지 원칙도 사실상 쟁점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우리가 명제 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 3점 미만으로 어쩌고저쩌고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은 형벌과 보완 처분에 관한 거 다 포함합니다. 근데 보완 처분 우리가 학제상, 수험상 형사정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물어요. 그런데 보완 처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형법에서 물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여기죠. 결국에는. 보완 처분이 뭔지는 아실 테고 장래요다 이런 것들. 자,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 이것도 OX 부분입니다.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다.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죠? 보호주의, 세계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의료법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전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구성요건 우리 이거 한번 나왔잖아요. 이것도 찍신인가 하여튼 그런데 양심적 병력 거부 같은 경우에는 병력법에 구성요건이라 그랬죠. 구성요건. 책임 위법성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으나 정당으로서 요소 조각된다 이런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는 자주 나오던 건데요. 기록 포괄일제 떠올리셔야 됩니까? 포괄일제. 면소해야지, 면소. 일제에는 기판령 미치면 선고되고 확정되고 나면 기판령 미치니까 면소하자라는 겁니다. 자, 포괄일제 기준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형량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제과되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제로 만든 경우에 그러면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 입구가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죠? 시적 범위에서 이미 신설된 처벌 법규가 상습범 처벌하는 구성 요건인 경우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처벌하던 게 있었다가 상습으로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과거에 상습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 이거는 상습강제추행죄를 할 수가 없어요.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서 그냥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록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죠? 예. 상습이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대해서 그 행시법에 기초해서 그냥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된다. 원심이 처벌격기가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 시행되기 이전의 시점에 공소사실인 피해자 공소의 1, 2에 대한 상습강제추행이 전문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도발 무죄 판단하면서 그 상습강제추행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강제추행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가 없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때에 해당해서 공소기각 판결한 겁니다. 예. 뭐 어렵게 이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객관식으로 준비해 놓으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건 뭐 최신 2017년 판례도 실어놨는데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객관식에서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거. 캐나다 어쩌고저쩌고 외국에서 참 형의 집행에 산입된 규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에서 많이 나오던 거,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던 건데 혹시 몰라 뭐 사례 일개 쟁점으로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형법 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취지는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줄거진 부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꺾어놓고 이 문헌 취지에 비춰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 포인트 실제로 집행된 사람.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기소무죄.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다. 이것을 유죄 판결에 의해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례 나오고 이거 하나 적으면 돼요. 예. 산입해야 되는가 물어본다든지 뭐 적법한 구금인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예. 실제로 유죄 판결에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볼 수 없다. 왜? 이거는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명제철의 이게 전제. 자, 미결구금은 어쩌고저쩌고해서 자유형과 유사하다. 쭉 내려와서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줄거진 부분이다. 57조 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외국 거는요. 우리나라 건 산입되겠지만 당연히 산입돼야 돼요. 그리고 전문 개정됐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거요. 미결구금이 자유박탈이라는 효과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 일수를 외국에서요. 형법 7조 유추 해석에 의해서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해서 선고받은 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OX로. 그리고 또 하나, 양념 조건에 관한 51조 사항은 널리 양념에 관한 법원의 재량인데 이는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양념 기준표라는 게 나와요. 다 나중에. 그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적이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외국에서 기소되어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받은 이후 다시 그 외국에서 국내에서 처벌받는 경우라면 공판 과정에서 이런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졌다. 그러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런 것들 주목해가지고 양형으로 참작하면 된다 이거예요. 즉 피고인이 미결구금에 대한 불이익을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형법 7조 유추 적용해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확정된 형 집행 단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면 이는 미결구금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함을 전제로 하는 건데 오히려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양형 단계에서 반영해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에 비해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산입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양형 과정에서 고려해가지고. 그죠? 뭐 집유를 준다든지 형을 아예 줄여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사례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이 7조를 적용해달라라고 주장했지만 배척한 거죠. 뭐 정당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사례에서는. 요 사례 그대로 주고 그러면 7조에서는 이 유죄 판결은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집행된 것만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돼요. 사례에 나오면. 중요하죠. 네 번째.
오늘 이거 하나 뭐 제대로 얻어가도 좋죠. 형법 1조이하고 여기에 각각의 함정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312조 4호, 326조 4호인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형법 1조이항을 보면 범죄 후 다 끊어서 봐요. 이런 것들은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또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라 라는 거고, 실제법은 형소법에 보니까 우리 4호잖아요. 찍고 있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면 면소한다라는 겁니다. 4호 면소 사유예요.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이게 제가 강의 기획서에도 적어는 드렸는데 이게 면소 나올 확률이 높은데 혹시 나온다면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모고에서 한번 언급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든 뭐 사례든 뭐 기록에 낼 거라고 맘먹었으면 기록에는 안 낼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기록에 낼 수 있는 지금 하여튼 그래도 기록으로 준비해 보자고요. 기록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보고 해드릴게. 자, 그래서 두 개의 조문을 꼭 적시를 하자. 1조 2항, 형소법 320조 4호. 그러면 이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도 종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꺾어나 봐요.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우리 한시법 할 때 광의한시법, 협의한시법 있잖아요. 그죠? 법령 자체가 개폐를 예정하는 광의한시법이고, 법령이 아예 명시적으로 그 개폐 기간이 경과 규정에 적용되는 걸 협의한시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어쨌든 기준은,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꺾어놓고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경과 규정 두면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따라서 범죄의 성립 처벌, 이것도 놓치지 말고요.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 규정한 형벌별것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변경 자체요, 자체. 그리고 그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이게 뭔데 뒤에 한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뭐 법무사법에 안 되고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 되는 그 자체여야 된다.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법령이 범죄를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안 따져요.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 기존에 학설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추구표 긍정, 추구표 부정, 동기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추구표 부정설 아니에요. 판례 새로운 논리입니다. 추구표 부정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처벌 안 하겠다는 거잖아, 무조건.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형벌 그 자체 또는 그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됐으면 그대로 액면가 적용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준이 이렇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걸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평소를 보죠. 자, 그래서 작은 글씨도 형벌법규가 대통령, 총리,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이하 고시라고 하는데요.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령 보충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법 아시죠?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래 법령 변경은 예전에 똑같이 해석했어요. 총체적인 변경을 해서 총체적 법령에 다 살피잖아요, 옛날에. 한시 동기소설 할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2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과 처벌이 직접적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여야 하고, 끊어놓고요. 이거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일단 이해부터 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법령 변경에서 해당 형벌법규에 가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1조 2항과 310조 4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게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관념화 시켜놓자고요. 관념화. 그리고 디테일한 걸 잡아가요. 1조 2항이라는 건 형벌법 자체, 수권 내지 받은 그 하위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 변경이 된 건 맞는데 그것과 관련 없는 게 바뀌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자, 문장도 가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1조 2항이 왜 다른 걸로 됐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중요합니다.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해서 효력을 상실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협의한시법이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아님.
그러면 총체적 법규 변경을 해서 형벌 직접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법률 변경. 그게 아니라 간접적이다. 직접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음. 또 하나 법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으면 우리 해당 사항 없음. 법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더 상위 개념대로 하면. 별개 의견 좀 봐봐요. 별개 의견 봐야 됩니까?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뭐 반대 의견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수 의견의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선에서 보는 거고 객관식 우지문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볼게요. 별개 의견은 이렇게 봤어요. 이 다수 의견은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법리는 향후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공방을 거쳐서 유형별 또는 같은 유형이라도 달리 적용 내지 판단되는 등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법률 변경에 다 해놓고 해석에 맡겨서 그때그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3개 딱 찍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이거는. 그럼 이제 이건 오지문으로 낼 수는 있겠죠. 획일적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만 두시고. 그래서 다수 의견은 유형별로 일률적 결론을 정하고 있으나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상대적 가치를 지닌 관념이 특정한 유형이 항상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또 구체적 개별 사건에서 균형 잡힌 해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딱딱 기준을 제시를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별개 의견은. 또 별개 의견 밑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별개 의견 똑같아요. 줄거진 부분. 넘어가죠. 2번 양가로 2번입니다. 해석으로 볼게요. 이거는 본문이니까. 자, 피고인이 다수 의견 이거는 판시 내용이에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로 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해서 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서 원심 판결 선고 후에 2020년 12월 10일 개정 그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2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록에서 혹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음주 자전거를 했을 때는 조문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록 때도. 처벌은 되는데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148조 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156조 11호가 적용돼서 법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 법률 변경, 경과 규정 두지 않은 사안 도로교통법 44조 1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 먹고 킥보드 운전 행위는 법률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적용되어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벌되었으나 법률 개정 후에는 도로교통법 156조 11호가 적용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 힘이 명백하니까 종전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 당연하죠. 따지지 않고 동시에 폐지니까 신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이거는 더 이상 공사일 유죄로 인정 원심 판단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법 자체가 변경되고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야 돼. 경과 규정을 쉽게 되면 경과 규정 이걸로 그냥 바꿔서 내릴 확률이 높아요. 아주 쉽게 내면. 자, 사건의 개요는 대충 봤고요. 쟁점 볼게요. 법문헌의 정당한 해석 해가지고 형법 1조 2항은 7페이지 줄거진 부분입니다.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또 하나 형이 국보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라. 그리고 형사법 4조 4호를 보니까 범죄 후 법령이 개폐해서 형이 없어지면 폐지되면 판결로서 면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읽어만 두세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는 1조 2항 형사법 관련해서 이걸 제한적으로 해서 반성 이거 한시법이었죠. 그러나 앞서 본 이런 법리에 따르면은 법령 변경의 문헌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반성적 고려 이거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끊어놓고 나번은 좀 보세요. 이 질문 의미가 있어요. 법령의 변경 동기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경우에만 형법 1조 2항과 형사법 310조 4호를 적용하는 해석론은 결국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해당합니다. 유리한 사유에 대해서 목적적 축소 해석하는 거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불리한 유추해석은 안 되는 거, 유리한 유추해석 허용되고 목적물 축소 해석 되는데 근데 불리하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세 줄 챙겨두십시오. 그러나 본문을 기출해서 이러한 엄격한 해석의 원칙은 형사법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서 최대한 존중되고 목적론적 해석도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근데 문을 쭉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다. 넘어가 볼게요. 또 그리고 8페이지요. 줄거진 부분. 아니 이거 뭐 반성적으로 어쩌고저쩌고는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입법 기술을 활용해서 경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밑에 줄거진 부분. 입법자는 법령 변경 과정에서 종전 법령에 따른 처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법령 변경과 동시에 적절한 경과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굳이 해석을 안 하고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런 해석을 하는 거고 입법자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맞는 징후로 처리될 거니까 눈으로 여기만 보면 돼. 앞에 거 뭐 문장 바꿔낼 게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법령 변경의 의미가 뭐니? 줄거진 부분 쭉 종합해 보니까 형법 1조 이거 의미 있습니다.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2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률 변경은 꺾어봐요. 해당 형벌벽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돼. 앞에도 봤던 거예요.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벽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 변경이다. 뒤에 분도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OX로만 정리해 두십시오. 이걸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답은 굵은 글씨예요. 거기도 해당 형벌벽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돼서 결과적으로 해당 형벌벽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면 문제된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벽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됐으면 안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직접 관련된 것을 한번 더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형벌벽의 가벌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는 이거는 아니에요. 종래 그 반성적 고려 이유만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법에 명확히 돼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법이 바뀌면서 해당 형벌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해서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 그것도 법령의 변경인데 이거 과거에 봤던 반성적 고려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굵은 글씨 법령의 변경이 향후 문제된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범적 가치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도 꺾어나 봐요. 이는 입법자의 내심의 동기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하는 법령 해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해석의 방법 중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벽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에는 2항, 1조 2항과 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걸로 법리 기준을 잡아도 되고요. 따라서 해당 형벌벽과 수권 내지 유인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 목적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 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 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 변경이 아님. 굵은 글씨부터 요거 6줄 정도 꺾어 놓으면 되겠네요. 라본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해서 효력을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도 어쩌고저쩌고 해당되지 않죠. 이 정도 하면 개것이 다 맞출 거예요. 구체적인 그래서 변경한다라고 하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해 보세요. 이 사건 공소를 앞에 봤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영해서 처벌됐는데 법 바뀌어가지고 조문이 달라졌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속요건을 규정한 형벌법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분 공소할 기재는 1조 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도로교통법 148조 2랑 도로교통법 44조의 1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원심 판결 후 시행된 이 사건 법률을 개정 반영해서 신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판결 후 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시험에 낸다 그러면 우리 공판 과정에서 뭐 판사가 얘기하던 뭐 변호인이 얘기하던 뭐 법률 변경되었습니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앞에 조문을 하나 줄 거예요, 그냥. 도로교통법을 주고 싶으면 도로교통법 2개 개정 전 개정후를 주고 만약에 우리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어서 보복범죄할 때 앞에다가 그 특가 줬잖아요, 조문 하나. 이 조문이 만약에 우리 기록 딱 이런 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적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적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법리라는 건 아까 계속 읽어드렸지만 굴궁시로 법리 적어도 돼요. 앞에 우리가 정한 형벌 자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거지. 원칙적으로 사후가 적용된다 이런 경우라면 법령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자, 그 다음에 1주 2항과 다른 법률의 개정인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개정이 아니다라는 사례군이 하나 나왔는데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 회생, 파산 회생 사건과 관해서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법무사가 이제 안 됐는데 그러니까 범행 후 2020년 2월 4일 개정돼 가지고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 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사실에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 개정에 불과 처벌이 줍니까? OX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쭉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뭐 해석하라는 거 아니니까 쭉 종합해 보니까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줄거지 끝에 부분 외과로 1. 이 사건 법률 개정은 판시 범죄 사실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에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 개정에 불과해서 쭉 보더라도 보충 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령 문제가 아니다. OX. 네. 몇 번이라도 이거는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1주 2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사례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꼭 써야 될 거 이 문구 쓰세요. 외워두셔야지. 범죄 성립과 5페이지 보세요.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 이거 꺽쇠 꺾어 놓은 것만이라도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해당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시죠. 범죄론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적용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지금 뭐 빠뜨린 게 우리 캐나다 보호주의인데 보호주의가 사례로 구성되기는 좀 어려운데요. 객관식에 다 풀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직접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되겠죠. 그 우호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 객관식으로 좀 준비하시고 사례로 나오긴 좀 어려 보입니다. 그다음에 범죄론입니다. 구성요건. 자, 구성요건 정통망법 양벌 규정 이건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밑에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 책임을 요건으로 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객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례로 만들려면 만들겠지 뭐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안 되니까 그냥 이건 객관식으로 준비해 놓으시죠. 양심적 병력 거부입니다. 여기에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라고만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뭐 인간의 내면 양심, 뭐 제 표현에 머릿속에 있는 것도 꼭 못 열어보니까 간접 사실, 정황 사실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정당한 사유할 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끝에 부분 이러한 법리 우리가 헌법에서 배운 거. 헌법에서 배운 거 진정한 양심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끝에 부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해석 법리는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됐죠? 그러면은 양측병력법과 관련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판단한 방법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 좀 2023년도에 설치된 걸 굳이 본다 그러면 다 했던 건데,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이 해석의 방법들도 이 병력법 해석할 때 기준이 판단할 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2번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것도 대표적으로 치료명령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치료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하더라도 벌할 수 없도록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정당한 사유는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라는 겁니다.
됐죠?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하는 사유. 정당한 사유 같은 경우라면 뭐 책임, 위법성 이런 건 다 틀린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해야 될 주의 의무 있어요. 의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별개를 하나를 빼봐요. 뭐 기회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 갖고 수혈을 하지 않아서 사망한 거. 요 사안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과실과 대칭시켜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59행, 58의 사법시험 문제예요. 그 시험이 나왔을 때 의사의 치료행위가 뭐 구성요건 배설성, 뭐 피해자 승낙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그거는 한 10점짜리 나왔다 그러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의사의 주의무 위반을 한 게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14년도가 뭐 판례가 있는데 그걸 정리할 수 있으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 사안이 나왔다 그러면 사례 적을 때 딱 그것만 적으라는 얘기고 나머지 의사의 치료행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의사의 치료행위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아직 배제하자. 아니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는데 다르게 처리하자. 뭐 정당행위로 처리할 업무상 정당행위로 처리할지 피해자 승낙으로 처리할지 이런 걸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일단 구별해 놓으시고 사례 시간 아니니까 혹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셔라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을 좀 보겠습니다. 과실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객관적 주의무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은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잖아요. 객관적 주의무. 계속 말씀드리면 고의하고 다른 형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객관적 주의무 위반인데 객관적 주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 원칙이에요. 많이 나왔었고 객관식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의사의 분업행위. 수직적 분업, 수평적 분업이라는 게 있는데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 원칙 적용되겠죠. 근데 수직적 분업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의사와 의사의 치료에 관련해서 뭐 주치의가 이제 같은 전문의끼리 뭐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야 신뢰도 되지만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냥 추상적 기준을 좀 잡고 거기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로 구성되는 건 여기가 이제 도로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과실이 없었을 때 뭐 유기죄로 넘어가는 그 구조를 보는 게 사례에서는 이제 뭐 모고부터 해갖고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볼게요. 세 번째, 의사가 그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해야 될 주의무가 뭐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업무 성질에 비춰가지고 뭐 최선의 주의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부작위하고. 맞다 했잖아. 똑같잖아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과실도 해야 되는 거 실수 안 한 거잖아요. 비슷해요. 객관식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의사와 이와 같은 주의무 내용과 정도 및 과실 유무는 이건 객관식 자주 나옵니다. 의료행위를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의료 수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 끊어놓고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적 수준,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 특성 고려해서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바꿔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에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굵은 글씨죠. 이런 상황. 그 의료행위에 관련 임상의학 분야의 현실 수준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진료 환경 및 조건, 해당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그 주의무 준수 내지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면 마찬가지다. 분업적인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주된 의사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주된 의사 있어요.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 담당토록 하거나 특정 의료행위에 관한 진료 도중에 환자에게 나타난 문제점이 자신이 맡은 의료행위에 대한 전공 과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되거나 병행돼 이루어진 다른 의사의 의료 영역 내지 전공 과목에 속하는 사이로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 의료행위를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꺾어봐요. 이거라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위 개념이 이거예요. 분업적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일단 지켜라. 주의무 있다. 그런데 전제 요건이 이렇게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나누어서 분업이 됐다라고 하면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련병원 전문의와 전공의 등 관계처럼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네가 다 해, 뭐 이렇게 허용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무가 있죠. 줄거진 부분.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책임이 있는데 이때 의료행위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인지 이걸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위임받은 의사 자격 내지 자질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의 경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등을 갖춰갖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사례에서 쓸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만 잡아놓자고요. 일단은 분업적 기초가 돼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게 객관적 주의문 위반이 있고 완전하게 의료 영역을 나누어서 분담했다면 책임을 안 지는데 또 수직적 분업인 경우라도 당연히 수직적 분업이니까 감독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수직적 분업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요렇게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거꾸로 낼 수 있잖아요. 수직적 분업이라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도 과실 책임이 있다.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맞는 거 같잖아, 근데. 틀린 거예요, 이거. 자, 그 정도만 잡아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줄거진 부분.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 맞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의사를 통해서도 이 설명 의무 다 할 수 있다.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서는. 주식적 분업, 확인 감독해야 되는데 이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면 책임 안 질 수도 있다. 자, 도급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인데 이건 OX만 정리해 두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급계약 원칙적으로 책임 안 져요. 근데 법령에 의해서 이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OX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반복되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5번부터 또 하시죠.